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에서 수출 통관 담당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저희 수출 통관 부분 좀 쉽게,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것도 위주로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최대한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일자, 제 1장 1절인 관세 개요부터 같이 볼게요. 페이지는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관세 개요라 하는 걸 보니까 뭐 관세 개념, 뭐 관세 성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관세라는 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세, 뭐 영어로는 duty라고 말을 쓰죠. 뭐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지만 관세라는 것은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관세, 국경이란 표현들은 관세선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관세선이라는 것은 국경을 의미한다 보시면 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나중에 볼 보세구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경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건에 대해서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 뭐 조세라고 말을 쓰는데요. 부과되는 조세, 부과되는 세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세선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저희가 국경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국경이라 하는 것 중에서도 별도의 어떤 보세구역이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따로 정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잘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제 그 교재에서는 관세 영역이라고 말을 썼어요.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인 부담이다. 참 말이 어렵게 써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세선을 통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조세라는 거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겠죠. 쉽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저로부터 돈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저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조세 법률주의.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서 부과하고 징수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세 법률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법률이라는 것들은 제가 국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인데 국회에서 만들고 국회에서 개정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국회라는 거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거죠. 그렇죠. 저희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국회를 만들고 국회에서는 이렇게 법률을 만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 조세 법률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의 동의에 따라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한 걸 말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들은 조세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서 부과를 한다라는 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법률 말고도 저희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조약이라고 말을 쓰죠. 사실 조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국가 간의 약속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가 간의 약속. 이 법률이라는 것은 국내법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법이 되는 거고, 조약이라는 거는 국제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가서 보면은 헌법 제6조에 조약, 여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조약이라는 것은 저희 우리나라 법률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법률과 마찬가지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조세 법률주의는 이 법률 또는 조약에 의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세라는 것은 저희가 관세선 말고 관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저희 그거 있죠. 뭐 관세청, 또 식약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무슨 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앙행정기관이라 부를 수가 있겠는데 중앙행정기관을 저희가 국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랑 좀 비교하는 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지자체라 부르는 뭐 서울시, 경기도, 뭐
경상남도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라 보시면 되고요. 예, 국가와 지자체 이렇게 구분되는데 요거는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국가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과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세금은 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기 따라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 있죠. 부과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라고 이제 확정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이 징수라는 것은 부과된 걸 가지고 걷어가는 거, 받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 그러면은 강제로 뺏어갈 수도 있겠죠. 부과라고 징수, 부과 징수는 다른 말인 거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부과된 것만 징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관세선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 부과 목적에 되는 어떤 관세선 경계라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국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국경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관세선이라는 것은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관세 부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세 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세 구역 때문에 관세선과 국경선은 좀 다를 수 있다,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관세 효과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관세라는 것은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가져와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왔을 때 세금이 부과되면은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판매를 한다 생각해 봤을 때도 내가 부담했던 세금을 당연히 물품 가격에 포함해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소비가 억제되는 형태가 되겠죠. 나는 더 비싼 물건은 사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를 높게 부과할수록 수입이 억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하게 되면은 수입이 억제될 것이고,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들을 보호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증가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이제 교역량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라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것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정부에서 돈을 징수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걷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세금을 가지고도 여러 군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네,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관세 성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세 성격 첫 번째 보니까 조세적 성격이 있어요. 조세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밑에 첫 번째, 관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넘겨보시면 두 번째, 관세는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그쵸. 수입을 확보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라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관세는 법률 조약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조세 법률주의, 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관세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쵸. 일단 세금을 낼 때는 저희가 뭐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권리를 가지고 납부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세금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다섯 번째, 관세는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뭐 내용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일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소비세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라 볼 수가 있어요. 관세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소비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있던 특정 물건,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사용 소비, 그러니까 소비를 할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내가 소비할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이 포함될 거고요. 뭐 사용 소비라는 것이 내가 뭐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어떤 판매하는 것도 다 소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 소비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 또는 소비할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잠깐 들어왔다가 나갈 겁니다. 뭐 국내에선 전시 같은 것만 하고 나갈 겁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소비 목적이 아닌 것들은 과세를 안 해요. 근데 일단 수입하는 물품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은 과세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한 것을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소비를 못 했어요. 내가 원래 목적은 소비 목적이었는데
소비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다만 국내에서 실제로 그 해당 용도대로 소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나중에 관세를 환급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봤고요. 소비세 성격이 있고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이제 관세는 소비를 궁극적인 과세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관세는 특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관세는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한다. 이걸 저희가 간접세라 부르는데, 저희 세금은 이제 저희 한번 크게 구분해 보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국세라는 걸 나눠봤을 때 크게 나눠보면 저희가 내국세라고 하는 거하고 관세라는 걸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나눠서 보게 되고요. 내국세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 안에 보면은 저희가 뭐 직접세라 부르는 것도 있고, 이게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직접세, 간접세, 그리고 목적세,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 있고요. 관세는 뭐 그렇게 따로 나누진 않고 있는데, 간접세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세라 부르는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이런 게 어떤 말 의미하는 거냐면은 내가 실제로 이제 소비한 사항이 아닐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물건을 소비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수입하는 사람은 그 목적 자체가 자기가 어떤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이제 공급해주는 목적을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수입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라고 하는 거하고 담세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담세자가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부담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실제로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내가 수입이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일단 세금을 납부를 하는 거죠. 납부를 하게 됐을 때 이 담세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했던 세금이라 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소비를 하는 사람에게 전가를 시킬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물건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수입할 때 발생했던 비용들을 내가 판매하는 물품 가격에 포함해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납품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관세는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한다. 간접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볼게요. 관세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 의무자이다. 화주라는 것은 물품의 주인입니다. 화주. 화라는 것이 물품 화자를 말하고요. 주라는 것은 주인 주자 말을 하는 거라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 즉 물품 주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자가 납세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는 자라 보시면 되고요. 일단 수입한 화주가 일단 관세 등을 원칙적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이를 다시 국내 판매하는 경우 납부하는 관세 등을 판매 가격에 포함해서 결국 국내 물품 구매자가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간접세라 불러요. 그러니까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인 수입자, 실제 물건을 수입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소비자 있죠. 구매자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간접세라 부르고 있습니다. 넘겨 볼게요. 그다음 3번 대물세라고 나오죠.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이 아닌 것들을 수입을 한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관세는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마다 부과 징수한다.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 이렇게 어떤 특정 행위가 있을 때마다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정 기간별로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알바를 해보셨거나 뭐 돈을 벌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 소득이 발생을 하면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게 돼 있습니다.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내가 어떤 특정 행위를 했다, 소득이 발생했다는 하고 했을 때 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보통 연 단위로 하죠, 연 단위로. 그래서 1년을 주기로 해서 저희가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한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뒤에 보면 소득세, 부가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간을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세라는 것은 수시세라 부르는데 어떤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낸다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을 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수입하게 됐을 때 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지 내가 수입하고 나서 이제 일정 기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수입했던 걸 가지고 납부를 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 특수 성격 나와 있습니다. 1번 관세는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한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세 영역에 물건이 들어왔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관세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주의할 거는 수입하는이에요. 수입하는 물품에만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물건을 수입하게 됐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3번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입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했던 세금을 내가 공급하는, 그러니까 판매하는 가격에 포함을 시킬 거고요. 그럼 가격이 자연스럽게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세가 높게 부과되면 부과될수록 그거를 수입하는 것들이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물건들을 안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건이 있다 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가격이 100원이고 수입하는 물품의 원래 가격이 90원인데 관세라는 것들이 20원 부과되면서 110원이 됐다 한다면은, 만약에 그 물품의 특성이 똑같다면, 어떤 품질이 똑같다고 가정해 본다면 아무래도 보다 저렴한 것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입을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요거 다르게 말했으면 무역의 장벽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니까 직접 통제, 간접 통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 잠깐 얘기해 볼까요? 직접 통제라는 것은 수량을 제한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딱 수입하는 수량을 정해놓고 그 수량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제 수량을 제한해놓고 수입을 하겠다, 수입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을 직접 통제라 보시면 되고요. 직접적으로 수량을 제한하진 않았지만 세금을 부과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들을 간접 통제라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제2절 가볼게요.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크게 이제 3개 정도 나눠서 보면 되는데, 사실 교재를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써 있는 게 있긴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관세법의 목적인데, 자, 관세법은 관세에 관련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저희 같이 봤던 것처럼 조세 법률주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거고, 관세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는 조세, 세금을 부과하는 거 있죠. 즉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관련된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통관이라 부르는 것이 있어요. 수출입 물품의 통관. 통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그걸 완료하는 것들을 저희가 통관이라 부릅니다. 수출입 물품의 통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요거 다르게 말을 쓰면은 이제 관세 행정, 그러니까 통관에 관련해 가지고 수반되는 여러 청력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세 행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세법의 목적은 크게 이거대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과라는 것은 세금을 내세요 라고 알리는 것이고, 이 징수라는 것들은 그렇게 부과했던 세금을 걷어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세 부과 징수를 하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요거죠.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요것을 뒤에 보면은 적정하게 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죠. 사실 이게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만 꾸며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두 가지 다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들도 적정하게 하는 것이고, 통관을 하는 것들도 적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밑에 각주에 보면은 이게 좀 애매하게 표현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6번에 보시면 이 법은 관세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돼 있으니까 그냥 마치 적정하게 하고라는 것들이 뒤에만 꾸미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의미상 봤을 때는 양쪽 다 꾸미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들도 적정하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고, 통관을 하는 것들도 적정하게 하는 것이라 보면 되는데, 일단 저희는 목적 자체가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정리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는 적정이라는 것들을 뒤쪽에 통관만 지금 딱 꾸미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요걸 통해 가지고 자 요거랑 이제 또 뒤에 나온 게 뭐냐면 관세 수입을 확보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재정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수입이 확보가 될 겁니다. 재정 수입 확보가 될 것이고 요걸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 다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국민 경제의 건전,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국민 경제라는 거는 이제 뭘 말을 하는 거냐면 국민들의 경제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국가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건전한 말은 빼고 건전한 말 빼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내용 정리 가능하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옆에 이제 이번 관세법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 성격을 보기 전에 위에 관세 수입 확보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얘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관세 수입 확보. 그쵸.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재정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텐데 저희가 예전보다 지금이 비교해 보면 확 줄은 게 왜 줄어든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FTA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FTA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칠레 FTA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현재는 59개 FTA가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FTA라고 하는 것들은 관세를 좀 낮게 부과하는 형태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목적이 그거잖아요. 관세 대상 물품들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철폐하겠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적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관세법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관세법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여기 두 가지만 보더라도 관세 부과라는 것은 조세법적 성격이 있다. 조세 관련된 내용이 있다 보시면 되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관세 행정이잖아요. 행정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 보면 통관법적 성격 이런 말 나오는 게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관세법 상에 보면 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세범이라는 거는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 받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분, 즉 관세범이라는 것은 관세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보면 되는데 그 자들을 조사하고 처분에 관한 규정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 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저희 관세 행정기관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관에서 조사하고 처분도 세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4번에 가서 보니까요. 쟁송 절차법적 성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쟁송이라는 것은 다툰다, 분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행정쟁송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내렸던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하다, 부당하다, 뭐 나는 때로는 내가 받아야 됐던 처분을 받지 못했다. 이런 걸 이유를 가지고 내가 이제 그 다른 기관 쪽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나는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제가 행정쟁송이라 부르고요. 행정쟁송에 관련된 절차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심판이라 부르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5번에 보면 이제 국제법적 성격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관세법이라는 것은 국내법이긴 하지만 거기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내용들을 국내법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과세 가격을 부과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관세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세평가라고 하는 것들도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제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인 품목분류 같은 경우에도 협약에 의거해서 우리나라 국내법을 만들어서 수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처럼 어떤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들도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개요라 보시면 돼요. 사실 개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에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개념 정도만 간단하게 가볍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뭔지 보니까 바로 수입, 가장 중요한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저희는 관세라고 하는 것은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정의가 이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입이라는 것들은 크게 보면은 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상을 말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입이 대상이 되는 것들은 외국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국 물품에 대한 정의도 뒤에 나오는 게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외국에서 국내로 가지고 오는 물품, 이것을 외국 물품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지금 반입하는 것, 그 다음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대상이라고 말했죠. 대상. 물품의 이제 대상. 적용, 수입의 대상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위. 그래서 어떤 대상물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수입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반입이라는 것들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거죠.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저희가 수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 다죠. 뭐 영토, 영공, 영해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당연한 거지만 저희가 우리나라 범위 안에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보세라고 하는 것들은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게 됐을 때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하게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맞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보세 구역에 들어간 물건들은 별도로 수입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유예라는 것은 미룬다는 거죠. 면제는 아니고요. 아무튼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지역을 이제 하는 것도 저희가 보세라 부르고 그것을 저희가 이제 보세 구역이라는 것은 특정 장소라고 보시면 되죠. 특정 장소.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걸 말하는데 이거 다르게 표현을 쓰면은 수입 통관 미필 물품, 미필 상태라고 부릅니다. 수입 통관 미필. 남자분들은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미필. 뭐 군필, 미필 하잖아요. 필이라고 했던 것은 뭐 이행했다라는 것이고 미필은 아직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통관 처리가 안 된 물품, 안 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보세구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세구역도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가는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문형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나라 외국물 반입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요거랑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쓰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들은 수입이 아니고 보세구역에서 다른 곳으로 우리나라 다른 장소로 반입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 보시는 수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감안한 거죠. 보세구역에 들어간 것, 우리 보세구역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맞긴 하지만 거기 들어갔던 물건은 일단 수입으로 보지는 않겠다.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거기서 다른 장소로 물건을 옮긴다. 이동한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두 번째 볼게요. 소비 또는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들을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끝이죠? 간단한데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들도 수입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운송수단이라는 것들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차량이 되는데 사실 저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어렵죠. 북한이 이제 위에 막고 있으니까 육상 어떤 국경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선박과 항공기로 보통 말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선박과 항공기. 그러니까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외국 물품을 소비하는 것들도 수입의 범위에 들어간다. 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물품을 소비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수입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로 오는 와중에 거기서 기내식을 먹었어요. 좀 장거리 여행해가지고 장거리 운송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음식을 먹은 게 섰을 때 원래 따져보면 그거는 요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운송 수단 안에서 외국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입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수입이면 나는 세금을 내야 되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나오는 게 있어요. 요게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칙. 간단하죠? 예, 요게 대상이 되는 외국 물품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요거는 수입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반대로 예외가 되는 걸 볼게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외국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본다라는 게 원칙인 거고, 예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총 4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좀 구분을 3개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위에 있죠, 위에. 요거 3개 있죠, 3개. 이 3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장소 라고 나눠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과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2개로 나오는 게 되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은 여기 이렇게 또 같은 거지만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 그 다음에 차량용품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2개 같은 거거든요. 이게 같이 같은 물품이 돼요. 대상물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뭐가 되는지 볼게요. 선박용품 등을 그 장소가 나와야겠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가 나오겠죠. 네. 선박용품 등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들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죠. 선박용품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기내식 같은 경우에 들어가거든요. 기내식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박용품에 대한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요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니까, 선박용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박에서 사용하는 용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항공기 용품은 항공기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되는 것이고, 차량 용품은 차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선박이라는 것은 운송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운송을 목적으로 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연료라고 하는 거죠. 연료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먹는 것들도 제공이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이제 혹시라도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조하기 위한 어떤 밧줄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 수리를 하기 위한 어떤 부품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알아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선박용품은 좀 카테고리를 나눠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먹는 것들이 있어요. 먹는 것들이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 안에서 소모되는 물건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어떤 위급상이 발생했을 때, 얘가 위급상을 쓸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번째로는 기타, 이렇게 나누면 되거든요. 먹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나오냐면 음료하고 식품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시는 거랑 먹는 거죠. 뭐 이게 음식 같은 거, 음료, 식품이 나오고, 음식, 그렇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연료와 그다음에 소모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운송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거 있잖아요. 연료랑 소모품 나오게 되고, 위급상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밧줄, 그리고 어떤 중간에 사고 발생했을 때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리용 예비 부품과 부속품이 있습니다.
부분품과 부속품이 있는데, 이 부분품이라는 거 그거예요. 어떤 물건을 구성하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자전거를 한번 예를 들어 들어볼게요. 자전거.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 자전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전거라고. 여기서 부분품이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요. 바퀴. 이런 거 있죠. 체인 같은 거. 체인.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구조물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제가 부분품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을 하면은 이게 빠지면 완성된 물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완성된 물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부분품이라 부르고요. 말 그대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품 말고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죠. 바구니. 요거는 사실은 요게 없어도 자전거로서 기능을 하죠. 할 수 있지만 요게 있음으로써 좀 편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뭐라 부르냐면 부속품이라 불러요. 부속품. 부분품과 부속품은 좀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분품이라는 것들은 뭔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필수 불가결의 말을 쓰게 되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그냥 어떤 물건을 이렇게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물건이라 보시면 되고, 부속품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얘가 있음으로써 어떤 다른 기능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 부분품이라는 것들은 그거죠. 부분품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거기가 특정물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지금 혹시라도 나중에 수리가 필요하게 됐을 때 이걸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갖고 가는 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부속품들은 이제 말 그대로 요거는 어떤 장착이 될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부속품을 이렇게 따로 가지고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기라고 하는 거하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박용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관세법상.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요거는 다른 어떤 장소에 가거나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게 있거나 다른 선박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고, 지금 딱 그 선박에서만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박용품 등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고 말을 쓰고, 중요한 말이 있어요. 뒤에 뭐라 들어가 있냐면은 해당 용도에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 용도를 가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사용되었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여기 이 표현은 여기도 붙는 거겠죠. 선박용품 등은 여기 다 마찬가지로 맨 끝에 보시면 해당 용도에 따라 라는 표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바꿔낼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해당 용도에 따라라고 하는 것을 바꿔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선박용품 등을 이제 사용되는 장소가 나올 텐데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 보수의 구역. 장소 나왔죠?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 보세 구역에서 해당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고 말을 쓰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더 이해가 잘 되니까. 보세 구역이라는 것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 성격에 따라서 지정 보세 구역하고 특허 보세 구역 그리고 종합 보세 구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정 보세 구역은 쉽게 말을 하면 통관 목적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는 장소라 보시면 되고요. 특허라는 것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서 개인들도 보세 구역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 지정이라고 하는 지정 보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영리 추구 목적이 아니고요. 이거는 통관을 목적으로 한 장소입니다. 종합이라는 것들은 이제 여기 나왔던 것 중에 특허 보세 구역의 기능을 2개 이상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요게 저희가 예전에 IMF 터졌을 때 있죠. 그때가 발생했을 때 외화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등장하게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정보세구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관에서 그러니까 통관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게 있는데, 원래 목적은 여기 특허보세 구역 중에 하나인 보세 창고로 물건을 갖다 놓으려고 했던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물건들은 반드시 보세 구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세 구역을 가지 않고 온다는 것들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건 있긴 합니다. 저희가 보세 그 구역 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휴대해서 그 물건 갖고 오는 거 있죠.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 제가 이걸 휴대품이라 부르는데, 휴대해서 반출입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요건 보세구역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세관에서 보죠. 검사를 하고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건들은 보세구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물건들은. 보통 들어갈 때 특허보세 구역 중에 하나인 창고로 들어가거든요. 특허보세 구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제 보세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 지정 장치장, 그러니까 지정 보세로 들어간다는 것들은 세관에서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 가지고 왔는데, 원래 이정된 장소가 있었는데 세관에서 다른 통관 목적으로 이 물건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정해진 장소를 지정 장치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무튼 지정 보세 구역은 통관을 목적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공익성이 있는 거고, 공익성을 가지고 영리축을 안 하는 곳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리를 합니다. 세관장이 직접 관리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세관장의 통제를 받는 장소입니다. 관세부가 안 된 물건이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당연히 통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든가 어떤 그 보세구역 안에서 사용 소비를 하는 게 있다거나 보세구역을 벗어나서 물건을 이제 옮겼다 하게 되면은 다 관세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관장의 통제를 받는 장소라 보시면 되고요. 아까 위에 봤던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반입 같은 경우에는 이 보세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있었는데, 소비 또는 사용해 보니까 보세구역이란 말이 없잖아요. 이런 말이 아예 안 쓰고 있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외국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들은 수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건을 사용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보세구역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보세구역에서 외국 물품을 사용 소비하는 것들은 수입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다만 거기 물건을 반입하는 것만큼은, 반입하는 자체로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자,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그 용도에 따라, 해당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가서 보면은 여기선 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출국 심사를 마치는 겁니다. 출국, 쉽게 말하면 이거죠. 출국을 하기 전에 잠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물건을 사용 소비를 한 거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것들은 경유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경유.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을 했어요. 입국을 했는데 우리나라 들어올 게 아니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여기서 다시 다른 곳으로, 다른 장소로 이제 옮겨 타는 거죠. 경유해서 나가는 겁니다. 요것도 출국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거고요. 요거는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경유해서 나가는 거 있죠.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입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국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잠깐 대기를 하는 곳에, 여기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 보세 구역에서 잠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용도에 따라, 용도에 맞게끔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게 있었을 때는 요거는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였던 거고, 자, 세 번째로 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여기 같은 대상물을 나오고 여기가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행자 휴대품이에요. 여행자 휴대품이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여행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행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쵸, 해외에서,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국내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요것도 기본적으로 수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왔던 물건들을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내용 보는 게 있거든요.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가 휴대해서 가지고 온 물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따로 이렇게 물건을 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이렇게 들고 들어온 거죠. 여행자가 휴대한 물건이 되는 거고, 이 물건을 장소가 나오는데 두 군데가 나와요. 관세 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순서 다시 쓸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운송수단, 두 번째로는 관세 통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 써 있습니다. 여기는 선박용품 등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냥
여행자가 휴대한 물건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어떤 뭐가 있을까? 초콜릿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초콜릿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해외 여행 갔다가 초콜릿을 사갖고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는 비행기 안에서 또는 선박 안에서 까먹은 겁니다. 이걸 꺼내가지고 먹은 거죠. 그게 하나가 이거죠. 운송수단에서 먹은 거, 소비하고 사용한 거. 그리고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입국 심사 받으러 가기 전에 또 배가 고파가지고 또 하나를 까서 먹었어요. 이 관세 통로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운송수단에서 내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가는 길 있죠. 이렇게 공항 또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어떤 터미널로 가는 길에 뭔가를 꺼내 먹은 겁니다. 그거를 관세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그냥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들은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나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초콜릿을 먹었다라고 해가지고 수입하셨네요. 요거 세금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 가능하죠? 세 가지 봤던 거고,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밖에 기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뭐라 써 있냐면은 여기는 대상과 장소가 나와 있지 않고요.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은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위에서 특정된 거 말고 다른 어제 관세법에서 따로 이렇게 인정하는 게 있으면 이 법 안에서 따로 정하는 게 있으면 그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들도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 요거는 좀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요것은 특정되어 있고 요건 특정된 건 아니고 요거는 관세법에서 어떤 내용이 정하는 게 있으면 그 정하는 것들을 얘가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2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외국 물품에 대한 정의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외국 물품까지 설명을 또 추가 드릴게요. 일단 여기를 뭔지 아시겠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 이게 보시면 어떤 특정 장소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수입으로 보고요. 수입이 원칙이지만 여기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외국 물품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주문을 걸어야겠어, 주문을. 외국 물품. 일단은 저희 관세법에서 이 물품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어요. 따로 없는데,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유형물, 유체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 물품이라 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건, 그냥 가지고 온 물건인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국내에서 반대로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에서 국내로 온다라는 것은 들어온 물건인데 뒤에 어떤 절차가 붙는 게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물건이라는 거죠.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전의 물건 이렇게 말을 쓰고 여기서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입신고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수입을 하겠습니다. 수입을 할 겁니다라는 것을 세관에 신고하는 거 말하는 것이고, 이 수리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말을 하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리라고 하면 돼, 처리. 그러니까 세관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좀 깊게 설명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잠깐 설명 들어보면은 저희가 어떤 행정 절차 중에서 신고 제도가 있고 신고 수리 제도가 있어요. 신고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알리는 거, 요거를 저희가 신고라 불러요. 그러니까 받은 쪽에서는 그러니까 접수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별도로 어떤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고 대상이 되는 것들은 원래는 접수,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거 알리는 것이 끝이거든요. 신고를 하게 되면 끝나는 것을 저희가 신고 제도 부르고, 신고 수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리라고 하는 것들은 심사를 들어가는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사.
단순하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접수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그 내용들을 심사를 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사 결과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있을 때 신고 수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신고보다는 보다 이제 절차가 이제 까다로운 거죠. 까다롭게 되는 것이고 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신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세관에서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요거는 이제 처리가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수입 신고 수리 전 써 있는데 수입 신고가 되고 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수입 신고 수리가 되고 나면 물품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물건은 외국 물품이었던 건데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 요거는 내국 물품이 돼요. 물품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출신고 수리가 되면은 얘도 원래는 내국 물품이었던 것들이 외국 물품으로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외국 물품 정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외국에서 국내 도착한 물품 중에서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물건을 저희가 외국 물품이라 부르는데 여기 하나 더 붙는 게 있어요. 공해. 아까 설명 그거 안 드렸군요. 우리나라 운송 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 왜 나와 있던 거냐면은 저희가 국제법상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긴 하지만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영토나 그러니까 영토 영공 말고 그러니까 어떤 국제법상 그 어떤 나라의 운송 수단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그 나라의 영역으로 봐줍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를 하는 것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 영토, 영공, 영해까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요거 말고 저희가 국제법상으로는 그 나라의 운송 수단도 그 나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운송 수단 안에서 사용 소비하는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한 거랑 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는 거고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공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영해와 공해의 개념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해라는 것은 누군가의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하면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 그 바다에 주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영해, 영공, 영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공해라는 것은 좀 달라요. 이 공해라는 것은 공공의 바다를 말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생길까요? 요거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인자예요. 여기 주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 나오거든요. 외국 물품 같은 경우에도 공해상에서 만약에 어떤 그 외국 선박이 채집하거나 포획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물건으로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선박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건이 있으면 우리나라 물건으로 봐요. 그래서 공해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 붙는 말이 뭐겠어요?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외국 선박이라고 나오죠. 외국 선박 등이라 말 쓰는데 외국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하는 물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져간 사람 썼는데 여기에 뭐냐면은 그 선박의 국적을 가지고 그거 해당되는 나라의 물건으로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12페이지에 외국 물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인 것이고 3번까지 해서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물품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다음 밑에 보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 소비 또는 사용, 옆에 보면은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 차량용품, 그다음에 수입의 의제에 나와 있는데 수입 의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